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발해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멸망까지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해의 통치체제 그리고 경제, 사회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통치체제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앙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바로 삼성육부제입니다. 삼성육부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왕 때 당나라와 선진교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친선관계를 맺어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당나라의 율령체제도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런데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자, 여기 옆에 도표가 이렇게 선생님이 넣어놨죠. 바로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간단하게 판서를 해보면 삼성육부의 이원적 구성 및 이원적 구성 및 두 개로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유교적 명칭 사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국에서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 있고 그 아래 이호, 예병, 형공 요렇게 삼성육부라 불리는데 발해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으로 간 게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당성, 그리고 선조성, 그리고 중대성인데 굉장히 좀 헷갈리죠. 쉽게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꿈에 선조가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죠. 중대성. 그리고 꿈에 선조가 나타난 거예요. 조상신이.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줬다. 그렇게 외우면은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이렇게 잘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되는데 먼저 다시 복습하면 중대성,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정책이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검증을 받고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조성 발해에서는 정책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뭔가 검증이 됐고 확정이 되면 정당성, 이제는 명분이 있고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정치의 중심으로 대내상이 국정총괄을 하면서 법안을 책임지는데 대내상, 요 직책이 바로 발해 국무총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직할 때도 봤는데 고구려는 대대로라는 관직이 그리고 백제에서는 상좌평, 그리고 신라에서는 상대등, 그리고 이게 바로 다 국무총리라 그랬죠. 근데 발해에서는 바로 대내상이라는 관직이 국무총리 역할을 하면서 활약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육부의 유교적 명칭 사용은 뭐냐? 자,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해는 유교적 명칭을 사용한 거예요. 충, 인, 의, 지, 예, 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판서해 놓은 대로 삼성육부의 이원적 구성. 왜? 삼성이 있는데 투 트랙으로 또 나눈 거예요. 좌사정 하나, 우사정 하나. 그리고 그 안에 6개 부서를 3개씩 나눈. 그래서 삼성육부의 이원적 구성, 삼성육부의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기구는 중정대, 바로 감찰의 어사대 역할, 그리고 주자감, 국립대학 역할인데 신라에서는 국학이라 그랬죠. 발해에서는 주자감입니다. 그리고 사빈시, 이거는 외교, 지금으로 따지면은 외교부 장관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중앙제도는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방제도인데 중앙제도도 중요하지만 발해는 지방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 시험, 한국사 내신,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에 필수로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경, 자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자 오경 15부 62주가 발해의 지방 제도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땅덩어리인데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경 15부 62주가 지방 행정 제도라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인 오경, 이거는 지방 지배 중심 지역이고 전략적 요충지예요. 쉽게 말해서 신라로 따지면은 똑같습니다. 바로 거점
계획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해의 수도 체제 W자 천도라 그랬죠. 바로 중경현덕부, 그리고 상경용천부, 그리고 동경용원부, 그리고 남경남해부, 서경안록부, 이렇게 5개의 거점 계획 도시를 만들면서 운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경, 상경, 동경용원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남경남해부랑 서경안록부는요, 일종의 왕의 별장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15부, 바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도독을 파견하는데, 주로 좋은 거는 다 고구려인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모든 걸 차지했고, 마지막 하부 구조로 가면은 62주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경 15부 62주는 교통로를 따라서 산성이나 토성, 성을 쌓아서 여러 지역 건설을 하고 지방사회 말갈족을 통제하고 외적을 방위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초창기에 동모산에서 나라를 대종이 건국했다 그랬죠. 그리고 중경으로 갔다가, 그리고 문왕 때 상경으로 갔다가, 문왕 말기 다시 동경으로 갔다가, 문왕 사후에 다른 후대 왕들이 다시 상경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W자 천도라고 해서 5번 옮겼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발해의 사회와 경제 및 대외 교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사회는 선생님이 건국할 때부터 말했죠.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다민족 다문화 국가예요. 역시나 발해의 사회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원족 구조예요.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발해는 자 이원족 구조라고 그랬는데 관직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삼성 육부제를 썼지만 그대로 당나라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삼성 육부의 이원적 구성, 좌사정, 우사정, 투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교적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했다라는 것처럼 발해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투트랙, 이원적 구조로 운영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소수의 고구려 유민, 그리고 그 중에 말갈계에서도 힘이 좀 있고 돈 많은 두씨, 양씨, 오씨 등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지배층은 대다수의 말갈족, 힘없는 소수의 그냥 말갈인들, 이런 사람들이 피지배층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는 목축 아니면 사냥이 굉장히 적합했어요. 왜? 이 만주 일대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죠.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는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농업도 했지만 주로 밭농사, 쌀 요런 거보다는 조, 보리, 콩 요런 거고, 이 남경 일대, 요 일대에서 그냥 농사를 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주된 사업은 목축이나 사냥 요런 걸로 국가 재정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피류가 굉장히 고가품인데 일본에 수출할 때 일부러 3벌, 5벌 적게 수출했다 그래요. 왜?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굉장히 소량의 그 물건들만 판매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치, 세금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삼국에, 그리고 통일신라 때나 조세, 이른바 땅에 매기는 세금, 그리고 특산물, 그리고 내가 직접 노역, 노가다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 등을 존재했고요. 역시나 이원적이에요. 고구려계 받는 사람이 달랐고 말갈계 세금 내는 방식이 각각 달랐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죄송합니다. 발해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해에 대해 교류인데요.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자, 5개의 교통로를 통해서 여러 지역과 교류를 했는데요. 발해의 5개 코스는 일단 어디가 있느냐? 바로 영주도예요. 영주도, 당나라 육로 코스, 육로로 들어가는 당나라 코스고요. 발해 성림의 길. 왜? 대조영이 나라를 세울 때 요 영주도를 통해서 동모산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2번째는 뭐냐? 바로 거란도입니다. 바로 초원길을 활용해서 들어갔다는 거고 발해 멸망의 길이에요. 왜?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죠?
거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길이었는데 요 길을 통해서 발해가 언제 망했죠? 맞습니다. 600 몇 년일까요? 여기서 막강 퀴즈.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698년에 건국했는데 926년에 결국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조공도는 당나라 해로 코스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로 가는데 바닷길로 들어가는 코스고, 그리고 네 번째 신라도입니다. 신라와 발해가 교역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발해의 동경과 남경에서 출발해서 신라의 울산과 경주까지 이어지는 길이 신라도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뭐냐? 바로 일본도인데, 일본도, 일본 칼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발해 동경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헤이조쿄까지 가는 그런 루트인데, 초창기에는 선생님이 무왕, 문왕할 때도 말했지만 정치적 목적이었어요. 왜? 신라, 후방에는 신라를 견제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태평성대, 평화가 찾아오면서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선생님 근데 5개 교통로라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뭐죠? 라고 했을 때 요것은 뭐냐? 요즘 이 개정에 맞춰서 추가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바로 담비의 길이라는 명칭인데요. 한마디로 모피 교역로예요. 발해와 중앙아시아 루트에서 모피, 발해는 수렵, 목축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산업으로. 그런 것들을 팔기 위한 중앙아시아의 교역 루트이기 때문에 담비의 길인데,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다시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맨 처음 말했던 영주도입니다. 바로 이 영주가 지금의 유주가 베이징이고, 요 북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그래서 발해의 수도 상경까지 가는 길이 바로 영주도였고, 거란도는 거란족, 유목민족과 교역하는 길인데, 요 길을 통해서 발해 멸망의 길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조공도는 발해에서 당나라로 들어가는 바닷길, 바닷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신라도는 동경, 여기 나와 있죠. 발해 5경 중에 하나인 동경용원부, 여기서 출발해서 신라도, 바로 경주, 울산 경주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길은 역시나 동경에서 출발해서 바닷길을 타고 일본의 헤이조쿄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5개의 교통로입니다. 그럼 담비의 길은 뭐냐?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바로 담비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담비, 굉장히 귀엽게 생긴 약간 포유류인데 털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발열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털이라서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요 일대에서 사는 담비를 포획해서 가죽을 판매하는 길로 중앙아시아로 가는, 아니면 요 루트 러시아 쪽으로도 파는, 그리고 요 남은 담비를 일본으로 파는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산법화원 있죠. 청해진도 있죠. 그리고 신라관, 신라원, 신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해도 당나라와 친해지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등주에, 무왕 때 공격했던 요 등주에 발해관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당나라와 교류는 바로 3대 왕인 문왕 이후 친선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선진문물도 수입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바레인들을 보호하고 뭔가 재당 바레인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할 목적으로 발해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라와 교류했던 거는 바로 주로 신라도를 활용해서 교류를 했는데, 이때도 당나라랑 친해지니까 신라랑도 조금 친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발해 문왕, 바로 3대 때 3대 문왕이 친해지면서 당시에 신라의 원성왕, 요 왕 때 사신을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교류를 했다. 그리고 일본과 교류했던 거는 당연히 일본도겠죠. 일본도를 이용해서 고구려의 문화를 전래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요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래요. 실제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갔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발해라고도 했지만 고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왕이라고도 했다는데, 왜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발해의 대교류는 5가지 길 플러스 담비의 길이라는 요 교육료를 통해서 발해의 국가 재정을 채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발해는 처음에는 건국했을 때 돌궐과 친해졌어요. 일본과. 왜? 각각 당과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러면서 발해 문왕 때
당과 대립했으나 이제 친선 관계로 바뀌면서 친해지고, 신라 역시 당과 친구였으니까 당과 친해지면서 신라랑도 이제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경쟁도 같이 하는 단계로 운영을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요 밑에 선생님이 도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 발해 당시 8세기 동아시아의 관계는 발해, 일본, 중국 당, 신라 이렇게 4개국이 4개의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신라랑 당은 당연히 친하죠.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같은 걸 만들면서 친해졌고, 신라 입장에서는 일본과도 교류를 했지만 그냥 사적으로, 동적으로는 중국과 조금 더 밀접하면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했으니까 발해랑은 원래는 대립관계였으나 문왕 때 선진 문물을 교류하고 인적 교류를 고려하면서 발해관을 설치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발해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대립이었으나 친선 관계로 바뀌었고, 이제 일본과 원래는 정치적으로 조금 더 밀접했는데 당과 어느 정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친선 교류를 맺으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요 외교 문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종이를 싸니까 잘 쓰는데 예전에 종이가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 공식 문서로 남길 때만 종이를 쓰고 나머지는 다 나무 얇게 펴서, 아니면 그 대나무 요런 데다 썼다는데, 그런 목간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발해와 일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들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시간에 걸쳐 발해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엄밀히 말하면 문화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 다룰 거긴 하지만, 이번 시간엔 어찌됐건 발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발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남국, 그리고 발해, 북국의 문화를 총 집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해주면 선생님이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번 말하지만 요 수업 노트가 필요한 친구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서 저 수업 노트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